1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동별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간동별곡의 개간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본문 한 구절씩 살펴봅시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했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하죠. 간동별곡은 기행가사라고 그랬죠. 이 기행가사는 화자가 공간을 쭉 이동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쭉 쓰게끔 돼 있죠. 그죠? 자, 어떤 것들을 봤느냐? 관동지방,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입니다. 거기서 어떤 절경과 자신이 느낀 흥을 쭉 읊은 것들입니다. 강원도 왜 갔나요? 예, 작가가 임금으로부터 관찰사로 명을 받고 부임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뭐 금강산 그리고 이제 그 동해안가의 관동 팔경 이런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면서 그런 여정과 소감을 담아갖고 써놓은 그런 가사 작품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수사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가사라는 거는 참고로 세 글자, 네 글자에 네 마디의 그런 율격을 가지고 있는 글이 쭉 이어져 있는 굉장히 긴 산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가사의 형식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 두세요. 글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서사 부분하고요. 본사 1까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서사 부분에는 이 작가가 관찰사로 부임을 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관내를 쭉 순회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낌들을 그리고 자기 어떤 포부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간결하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공간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전개를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 자, 좀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본사를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간동 지역의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이 화자가 쭉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크게 한 6군데 정도를 우리한테 묘사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역시 여기까지 우리가 볼 생각입니다. 자, 한번 어휘풀이 인셈을 놔두고요. 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서사부터 본문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어풀이 참고하고요.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자, 처음에 강호의 병이 깊어 등림에 누웠더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 강호란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보통 뜻은 자연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고전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자, 이 자연은 그냥 단순하게 풀이 자라고 나무가 많은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인간적인 속내를 다 드러내는 그런 속세라고 하죠. 속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자, 강호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고전 작품 보다 보면 이런 천석, 뭐 연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자연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보통 자연물을 합성시켜 놓은 그런 말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뭐 뇌산자 물수자에서 산수, 뭐 내천자 합해갖고 산천, 뭐 또는 강, 산 합쳐갖고 강산 여기 나오는 천석, 연하, 뭐 청풍, 명월 이런 식의 그런 단어들이 전부 다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 자연을 뜻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강호의 병이 깊었다 그랬는데 그만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라는 뜻이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대나무 숲에 누웠는데 여기 대나무 숲은 뭐 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머물러 있던 전라도 창평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연에 응거하고 지냈는데 이런 뜻입니다. 자연 속에 머물러 살았는데 임금께서 갑자기 야, 너 정치 좀 해야겠어. 저기 관동지방 거기에 관찰사를 네가 맡아줘야겠는데 라고 그러죠. 자,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와 성원이야 가드럭망극하다. 자, 화자가 어떻게 하나요? 물론 임금의 명이니까 고용을 못하죠. 하지만 자, 역시 현실 인식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임금의 은혜를 받들어서 그대로 출발을 하죠. 자, 3번, 4번, 5번 이 뒤로 보면 굉장히 전개가 빨라집니다. 벌써 이 앞부분이 전라도였는데 여기는 이미 서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경복궁 안에 있는 경회로 알죠? 뭐 예전에 임금님 계시는 궁전이죠. 그죠? 대궐이죠. 자, 그래서 이미 전라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임금 앞에 인사를 왔습니다. 여기 연추문이라는 것은 지금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문을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드나드는. 자,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보세요. 여기 들이달아 이런 말 나오죠. 밑에 뜻이 나오죠. 화자의 심리가 반영됐다. 뭐 달려 들어가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어플이 참고하고요. 자,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임금님이 나를 잊지 않고 불러주셨어 하고 아주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급하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서울이고요. 자, 잠깐 인사했는가 싶더니 그새 옥절이 앓히셨다. 자, 옥절 여기 관찰사의 신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깃발입니다, 일종의. 나 관찰사다 하고 펄럭펄럭펄럭거리는 깃발. 이미 이제 강원도를 떠날 그런 행차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서사 부분 보면 정말로 간결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옥절이 앓히셨다. 그 다음 구절 평구역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요 티악이 여기로다. 딱 한 줄로 흑수, 평구, 섬강, 티악 다 지나가죠. 필요 없는 부분은 가감하게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이제 금강산 일대 그리고 관동 팔경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뒷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서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뒷부분에는 조금 그래도 이 사람의 감회가 드러납니다. 자, 거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한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거는 주황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밑에 보니까 영군 지정 이렇게 돼 있죠. 임금을 그리하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왜? 자, 이 사람은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어요. 그래서 소양강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 소양강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 저기 동해안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쪽 서울 쪽으로 한강 쪽으로 쭉 흐른단 말이죠. 근데 이 한양 땅, 서울 땅에 누가 삽니까? 그렇죠. 임금이 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저 물은 임금이 계신 곳으로 흘러가겠지 하면서 강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임금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아하 이거는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하고 영군 지정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구절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미리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삼각산 대일봉이 하마면배리로다. 자, 삼각산 어디 있느냐? 지금의 청와대, 옛날에 경복궁 임금 있는 곳이죠. 그 뒤에 있는 산이 삼각산입니다. 삼각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가장 높고 가장 빛나고 가장 크고 가장 거창한 것은 임금입니다. 고전에서. 자, 그래서 여기 임금을 연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춘천에서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산이 보이겠습니까? 역시 과장이지만 그만큼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영군지정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보면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고신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왜 외롭느냐? 임금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곁을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가 백발도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자, 이 구절은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구절인데요. 우리 고전 배우다 보면 이 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5세기 뜻으로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반면에 아래 하자를 찍은 말도 쓰여요. 그 당시에 지금 그냥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자주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꼭 둘 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것이 쓰였죠.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도 뭐뭐할샤. 자, 이런 식의 표현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여기 인쇄물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썼습니다. 자, 직역하면 뭐뭐 하기도 뭐뭐 하구나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입니다. 백발이 참 많구나. 백발이 왜요? 뭐 물론 나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임금 곁을 떠나니까. 임금님 잘 계실까? 나라 괜찮을까? 조정이 잘 돌아갈까? 이렇게 계속 나라의 살림을 걱정하는 거죠. 충신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고신 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우국지정이 드러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군지정 2개, 우국지정 1개 나왔죠. 기억을 한번 해두세요. 그 다음 봅시다. 자, 동주밤 개오새와 북간정에 올라하니 삼각산 대일봉이 하마문배리로다. 자,
자, 삼각산 제일봉은 아까 했고요. 동주는 지금의 이제 철원 땅 근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옛날에 궁예왕 알죠? 애꾸는 궁예왕. 자, 궁예왕이 옛날에 태봉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렇게 화려하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미 고려 왕조도 더 지나고 조선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궁예왕이 잡았던 그 대골토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 있겠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판에 나부끼는 풀만 있고 새들만 그냥 지지배배 그러니까 지저귀고 울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화자가 그 역사를 쭉 떠올리니까 정말 더덥기 그지없죠. 옛날엔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 아무런 흔적이 없다니 야,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이 왕조의 흥망이 정말 더덥구나, 정말 헛되고 허망하구나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무상감을 느낍니다. 여기 우리 특징 8번 해볼까요? 오른쪽 위에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인생 무상 이런 말 나오죠. 그만큼 더덥고 허망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고전에서는 자주 나오는 감정이에요. 무상감. 자, 우리가 이 궁왕대골터의 오자기 지적이니 까마귀가 까치죠. 천고흥망을 안 한다 모르는다.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무상감 기억을 해두세요. 참고로 여기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니은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 이 말은 오늘날에는 그냥 평소형이지만 15세기 때는 의문형으로 쓰인 그런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석할 때도 의문형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밤잠을 설쳤어요. 그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겨우겨우 세워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궁양을 쭉 떠올려 보니까 정말 더덥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따로 안 합니다만 여러분 인터넷을 좀 찾아가지고 객관적 상관물 좀 공부를 하세요. 비교해가지고 감정이입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이게 감정이입인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객관적 상관물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양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회양 내 이름이 마추와 같을시고 자, 무슨 얘기냐? 자, 강원도 그 일대에 보니까 회양이라는 지역 이름이 있는데 마침 이 화자가 쭉 떠올려 보니까 중국의 마을 중에서도 회양이라는 땅 이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국의 그 회양 땅은 누가 다스렸느냐? 급장유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 와치 회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내가 누워서 회양 땅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누워서 다스릴 정도로 정말 태평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겁니까? 우리 수학의 방정식 배웠죠. 여기 급장유대 나는 화자죠. 그죠? 화자. 중국의 이 회양 땅과 그리고 이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이 관동 지방의 회양 땅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중국의 해양 땅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태평성대했답니다. 자, 그러면 나도 지금 급장이와 똑같은 지명을 가진 그런 곳을 다스리는데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갖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급장유 풍채를 고태하니 볼게이고 다시 봐야 되지 않겠어? 이 말은 나도 한번 멋있게 선정을 한번 베풀어 볼 것이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선정의 포부가 잘 드러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인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관찰사로 먼저 부임을 하죠. 정철이 관찰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내가 원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냥 쭉 그냥 고향에 응가하며 지냈는데 임금님께서 관찰사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죠? 안극하여이다 성은이 그러면서 이제 떠났습니다. 여기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다.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는 말
관련되는 고사성 아까 두 개 나왔었죠. 자, 그리고는 쭉 떠나가지고 벌써 서울이죠. 여기 경회로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서울 한양까지 와가지고 들이달아 막 달려 들어와가지고 임금님 인사하고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행차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관찰사의 행렬이 보이죠. 자, 그리고 순식간에 전개를 시키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한 줄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는 여기 춘천에 도착했죠. 그래서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흘러들지? 아, 이 물은 임금님 계신 곳에 올라가지. 삼각산 제일봉이 어디에 있지? 임금님 계신 곳이잖아. 나 이게 볼 것 같은데? 라면서 영군 지정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 그리고 정말 백발이 너무 많아질 정도로 신경이 쓰여. 나라 잘 다스리고 있나? 우국지정. 그죠? 기억납니까? 자, 철원 땅에 가가지고 궁의 왕이 생각났죠. 야,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들판에 풀밖에 없군. 정말 더덥군. 저 새들은 청고에 옛날에 오랜날에 흥하고 망했던 것을 알고 모르고 지저귀는 거야. 저는 뭐야? 그러면서 막 무상감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무상감 기억해 놓고요. 자, 나라의 흥망과 관련 있는 것이니까 우리 왜 인쇄물 8-1번에 있죠. 맥수지탄이라는 한자 성어도 참고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강산 아랫부분까지 갑니다. 마침 해양 땅이라는 지명을 보고 중국에도 해양 땅이 있는데 거기 급장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다며 아하 나도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 거야 하면서 선정에 대한 포부를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이 서사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사 여기까지입니다. 본사부터 시작을 합시다. 금강산에 크게 6군데를 갔는데 첫 번째는 만폭동 폭포입니다. 한번 볼까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자, 시절이 3월이라는 것은 봄이란 얘기죠. 그죠? 자, 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름이 되면 이 관동별국 끝납니다. 영중이 무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이 잘 다스렸다는 얘기니까 이런 의미도 되겠죠.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자, 이렇게 시냇물에 꽃잎이 둥둥둥 떠내려오는데 아주 계절적으로 그냥 꽃이 만발하고 나무가 푸르르고 그런 계절이겠죠.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행장을 다 떨티고 석경에 막대 짚어 여행 채비를 해가지고요. 자, 처음에 보는데 만폭동에 폭포를 봅니다. 폭포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소리. 자, 폭포의 모양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은이나 옥은 굉장히 하얀 이미지가 있죠. 물이 막 물살이 세게 떨어지면 그런 하얀 물살이 느껴지죠.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무지개 어떻게 떨어집니까?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마치 멀리서 보면 뭐 반짝반짝 무지개빛 반사도 될 것이고 실제로 무지개 띠 모양처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용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용처럼 이렇게 막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보고 마치 용의 꼬리와 같고요. 그리고 은 같은 그런 무지개처럼 보여요. 라고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강렬한 모습을 빗대서 표현한 것이다. 그죠? 자, 시각적이죠, 다분히. 자, 근데 그 다음에 봅시요. 역시 폭포를 묘사하는 구절인데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잦았으니 그러니까 저 멀리에까지 폭포의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 소리 같았는데 아주 그냥 천둥 치는 소리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막 폭포가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 막 튀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물보라가 막 엄청 튀겠죠. 그래서 마치 눈발이 아주 뿌려지는 것 같아라고 역시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뭘 묘사했다고요? 예, 폭포를 지금 묘사한 구절인데요. 아주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살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참고하고요. 자, 두 번째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금강대라는 높은 절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라는 말이 붙으면 뭐 높은 절벽이나 봉우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 맨 위에 뭐가 있었느냐? 선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타는 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실제로 신선들이 타는 학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교적인 신선사상을 드러내고 있죠. 그냥 학이 아니라 선학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새끼를 치고 있는데 춘풍 옥격성에 첫 잠을 깨뒀던지. 자, 뭐가 잠을 깨느냐? 이 학이 잠을 깼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 때문에? 이
춘풍 옥적성 소리 때문에. 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자, 옥적성 그대로 직역하면 옥피리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옥피리 소리 갑자기 절벽위에 아무도 사람도 없는데 옥피리 소리가 들릴 일은 없고요. 자, 이 봄바람이 휘 불면서 휘 나는 이 소리가 그냥 이 사람이 아주 미화법을 써가지고 옥피리 소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학이 이제 잠을 깬 거죠. 그리고는 그냥 이 학이 휘휘 돕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깨우 이렇게 이제 학이 쫙 날아올랐겠죠. 그거를 밑에서 정철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렇게 여기가 금강대. 자, 호의 현상이 방공에 솟았더니 서호 넷주인을 반겨서 넘나는 듯. 여기 좀 볼거리가 많죠. 호의 현상이라는 말 봅시다. 자, 호의 현상 직역하면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학이 보통 보면 이 다리가 좀 까말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리고 위에는 보통 하얗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치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모습 같으네 하고 학을 빗대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의 현상이 저기 높은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학이 공중에 떠가지고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학은 이 화자 주변을 맴 돌면서 아니 이 인간이 이 근처 가지고 뭐 하는 거지? 혹시 우리 새끼를 이렇게 해하려고 그러나 좀 보호해야지 경계하는 의미로 휘휘 돌 텐데 화자는 어떻습니까? 화자 오 내가 오니까 내 주변을 이렇게 휘휘 돌고 있는데 나를 반기고 있나 봐 하면서 이제 이미 이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 푹 빠져가지고 물알치 어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 보죠. 그죠? 자, 그래서 자신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여기 소호 넷주인 이런 말 나오죠. 자, 소호 넷주인 정철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여기 얽힌 얘기들이 있죠. 이 관련 고사를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학과 놀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사람 얘기를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나도 지금 그 사람 같은 애 내 주변에 학이 맴돌고 있고 내가 학과 거닐고 자연을 즐기니까 나도 소호 옛주인과 마찬가지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금강대 절벽 위에 있는 선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 이 화자가 올라가는 곳은 진월대라는 봉우리입니다. 아까 금강대는 쳐다보기만 한 것이고요. 진월대는 직접 이 사람이 올라갑니다. 보면 자, 진월대를 올라가 앉아말이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답에는구나. 자, 여기 나오는 이 여산은요 중국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어떻게 중국에 있는 산이 보이겠습니까? 빗댄 표현이죠. 그죠? 실제로는 금강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강산의 찬 모습이 여기서 쫙 다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시선 아래로 얼마나 많은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라고 하죠.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봉우리들의 모습이 쫙 보이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야 정말 진정한 모습을 다 보는군. 옛날에 중국의 시인은 그 높은 산 봉우리 올라가서도 여산의 진면목을 다 못 봤다고 한탄했는데 나는 오히려 금강산의 진면목을 다 보고 있네. 그러면서 지금 산 봉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끝? 아닙니다. 고전은 보통 어떤 거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더 덧붙여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 이 금강산에 있는 모든 봉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오아 조아옹이 혼사토혼살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전에 아까 선생님 미리 받았던 구절이 있죠. 뭐뭐도 뭐뭐할샤 이런 구절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뭐뭐 하기도 뭐뭐 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지금 헌사롭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미리 여기 해설이 돼 있지만 아주 시끌벅적하다, 야단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정말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런 의미예요. 누가? 조아웅이. 조아웅 조물주라고 보면 되겠죠. 정말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무슨 뜻입니까? 이 천지창조를 할 때 조물주가 이 금강산의 1만 2천 봉을 다 만들었을 텐데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지 어쩜 저렇게 봉우리 하나하나가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아름답게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정말 조물주 야단스럽게 한경미하셨구나 이런 얘기예요. 감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조금 더 묘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3번, 4번을 보면 이 3번, 4번을 보면 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문장에 주어가 없는데 결국 주어가 뭐냐? 이 금강산에 있는 12,000 봉우리가 이 주어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12,000 봉우리가 어떠하냐? 보니까 날거든 띠디 많아, 섰거든 소띠 많아 라고 되어 있죠. 자,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는 꼭 줄을 쳐놓고 기억해 둡시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 현대어플을 보고 꼭 참고하세요. 어떻게 해석되어 있습니까? 아, 날거든 띠디 말든지 섰거든 소띠 말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걸 봐도 여러분들 한눈에 잘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조금 더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뭐뭐거든 뭐뭐 많아, 뭐뭐거든 뭐뭐 많아. 자, 이런 식의 구절이 우리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영향받은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너무 멋있는 구절이라서 이 정철 작가도 좀 따가주어 가지고 표현을 했나 봅니다. 자, 근데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A, B, C, D라고 하고요. 이 들어간 구절을 해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거기 현대어플에 있는 것처럼 날거든 뛰지 말고 서 있거든 솟지 말거나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솟아 있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주어가 빠졌죠? 뭐가? 산 봉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산 봉우리가 지금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보면. 자, 역시 마찬가지 4번에도 주어가 없는데 산 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용을 꽂았는 듯하고 배곡을 묶었는 듯하고 동명을 박차는 듯하고 북극을 괴하는 듯하다. 뭐가? 산 봉우리가. 자, 그래서 이 앞부분 두 구절은요. 이 보면 마치 굉장히 정적인 표현으로 삼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삼봉우리가 마치 예쁘게 연꽃을 꽂아놓은 것 같아. 배곡을 묶어놓은 것 같아.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뒤에 두 구절은 굉장히 동적인 표현입니다. 삼봉우리들이 마치 막 동해 쪽으로 팍 차고 달려나가는 것 같아. 저 위에는 북극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 하늘을. 이런 식으로 정적인 표현에서 동적인 표현으로 이동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역시 잘 줄쳐놓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럼 여기서 단순히 이 사람이 자연만 묘사했느냐? 아니죠. 여기는 유교적 충의 사상도 많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맡은 직분, 신하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임금을 사랑하고 그만큼 또 더 높이는 그런 표현들이 비유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북극을 떠받치고 있네 이렇게 써놨지만 이 북극, 이 높은 하늘은 그냥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임금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 아래 높이 솟아있는 이 봉우리들, 망고대, 혈망봉, 이 하늘 밑에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봉우리들은 당연히 신하들이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은근히 그런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봉우리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자,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로 무사히를 사로리라 천만급 디네드로 굽힐 줄 모르난다. 나는 굽힘없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난 충신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의지와 절개를 은근히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 의인화시켰죠. 그죠? 너는 망고대하고 혈망봉을 가리키지만 결국 그 망고대 혈망봉은 화자 자신을 또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물 8쪽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 네 번째 장소는 계심대라는 데를 올라갑니다. 자, 계심대 고트에 올라 둥양성 바라보며 12,000봉을 역력해어 보니 나오죠. 그죠? 굉장히 높은 봉우리인 것 같아요. 12,000봉을 쫙 보는데 막 주변에 구름 안개가 끼어 있고 굉장히 맑고 신선한 느낌이 있겠죠. 산 꼭대기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말디마나
이거 아까 봤던 표현이죠. 뭐뭐거든, 뭐뭐마나, 뭐뭐거든, 뭐뭐마나.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A 이고 B 이고 C 이고 D다. 이렇게 맑고도 좋고 좋고도 깨끗하다.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정철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면왕정가라는 데서 나왔던 표현인데 작가 정철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기운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다 느끼는 게 아니라 겨 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자,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저거를 조정 대신들한테 쫙 좀 나눠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느껴서 더 똘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나왔으니까 우국지정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만큼 여기 지금 영군지정, 우국지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고 감탄하는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화자는 관찰사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직책에서 나라 걱정하고 신하로서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참고로 뭐뭐 하고자라는 말 나오는데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죠. 삼봉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얘기하고 있죠. 자, 삼봉우리 모습이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이제와 보니 유정도 유정할샤 뭐뭐도 뭐뭐할샤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계속 나오죠. 뭐뭐하기도 뭐뭐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삼봉우리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이고 정말 조물주가 하나하나 다 뜻이 있게 만들어놨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비로봉 상상두 얘기가 나옵니다.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죠. 비로봉의 상상두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가 있냐? 자, 올라가 봤더니가 아니라, 해석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저기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화자도 지금 올라간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고요. 앞에 나왔던 금강대처럼. 그리고 아마도 너무 높아서 올라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동산태산이 어느야 높다든고 여기 동산태산은 전부 다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실제로는 금강산보다 더 높아요. 자, 근데 화자가 보기에 지금 화자는 금강산에 있죠. 저 금강산 비로봉이 제일 높은 것 같아. 동산, 태산 이런 거 아무리 높아봤자 저 금강산 비로봉보다는 안 높은 것 같아. 정말 높은 걸? 그러니 올라가 본 사람 아무도 없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면 공자 생각을 이 화자가 떠올립니다. 자, 노국조 분줄도 우리도 모르거든. 너끈나 늙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인가. 자, 공자 옛날에 중국에 있는 동산과 태산을 7번에 나와 있죠. 동산과 태산을 쭉 올라가서 야, 내가 여기 올라왔더니 중국의 이 노나라가 큰 줄 알았는데 정말 한 소나기 들 정도로 작구나. 자, 그보다 더 높은 태산을 올라갔더니 천하가 쫙 펼쳐져서 보이는데 온 세상이 정말 온 세상이 작구나 라고 시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 공자가. 자,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이 화자는 금강산에만 올라와도 우와, 이 주변 강원도 일대가 쫙 다 보이는데 정말 넓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머릿속에 공자의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죠. 야, 공자는 나하고 스케일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군. 공자는 정말 굉장히 마음이 넓고 탁 트여 있는 사람이군 하고 공자의 호연지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되게 넓고 큰 기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연지기. 자, 어떻게 하면 저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나하고는 급이 다르군, 차원이 다르군 하고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예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요? 여기 9번에 어와 더디를 어이하면 할 것이고 이 구절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내려옵니다. 오르디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내가 저기 비로봉 상상도에 못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제 다시 내려가야지 하고 그런 그 기행의 모습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7, 8, 9번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저 공자의 정신적 경지까지 다다르지는 못하지 하고 공자를 예찬하는 그런 구절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여정입니다. 자,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러바에 화룡소이 되었어라. 화룡소라는 크다란 물 웅덩이
그러니까 골짜기에 물이 고여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곳입니다. 자, 이 활용소를 보고 이 사람이 감탄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정치적인 견해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좀 볼거리가 많죠? 잘 표시해 놓고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해 두세요.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이 천년 노령, 이 천년 노령은요, 실제로는 그 골짜기에 흘러가는 물줄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상 화자 자신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물길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려 바다로 이어져 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루를 들였는가. 자, 여기 현대어플이 참고하고요. 여기 나오는 이 풍은 삼위루,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음의 이온풀. 자,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 보통 이 그 용이 전설에 의하면 자기의 때를 만나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막 물을 뿌리고 올라가면 그 물이 뿌려져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그늘진 곳에 있는 풀이 그 물을 머금어 갖고 다시 살아난다는데, 자, 그런데 나도 그 용의 전설처럼 용이 됐다는 이 모세 전설처럼 나도 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널리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얻어가지고 또는 그런 벼슬자리에 올라서 나도 풍운을 한번 이렇게 떨쳐서 삼위루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 삼위루 그러면 정철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정치를 베푸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선한 정치를 베풀어서 나도 정말 그늘에 시든 풀처럼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고 싶은데 라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선생님이 지금 뭐 시간이 짧아서 짧게 설명했는데요. 현대어플이 다시 잘 보면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구절입니다. 그래서 활용소라는 곳에 들러서 이 사람이 용의 전설을 쭉 떠올리다가 그 용의 자기 자신을 빗대가지고 용이 풍운을 얻어서 승천을 하는 것처럼 자신도 선정의 때를 얻어가지고 나도 선한 정치를 베풀고 싶네라고 얘기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선정포부 애민 정신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보면 그 인쇄물 9쪽 두 번째 단락 있죠.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뛰어 썩은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쭉 건너가면 불정대로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방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어 실같이 풀테이시어 배같이 걸으시니 이런 표현 나오죠. 자, 여기 나오는 은하수, 그 다음에 실같이 풀어져 있어서 배같이 걸었다. 폭포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아이고, 폭포가 이렇게 쭉 떨어지죠. 마치 배틀에 배를 걸어놓은 것 같고 실을 다 풀어놓은 것 같고 은하수 한 구비를 뚝 잘라가지고 걸쳐놓은 것 같더라라고 비유를 해서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폭포의 보조관념이라고 쭉 나오죠. 12폭포라고 12가닥으로 쭉 떨어지는 건데요. 좀 이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경 12굽에 내 보면은 열어라. 지도에는 12굽이로 떨어지는 폭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보다 더 많고 더 화려한 것 같아 라고 그 지금 장관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덕천 이재이시오 고태오 인원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보고 낫단 말 못하려니. 자, 이 간동별곡 보면 중국 고사나 중국 인명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양반들의 작품이니까 그러겠죠, 그죠? 자, 여기 이덕선이라는 사람도 이백이라는 중국의 시인을 얘기합니다. 그 시인이 자기 지은 시에서 야, 여산의 폭포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라고 해놓은 구절이 있는데 지금 이 화자는 뭘 보고 있습니까? 금강산의 12폭포를 보고 있죠. 내가 보기에 여산폭포보다는 금강산의 12폭포가 훨씬 더 아름다운데 그 이태백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한다면, 의논을 한다면 아마 이태백이 금강산의 12폭포 보고 다시는 그 여산의 폭포가 더 아름답다고 말 못할걸?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산 폭포보다 금강산 12폭포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이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더 미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본사 1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처음에 화자가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가지고 시절이 3월이니 이제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죠. 자, 쭉 떠나가지고 처음에
만폭동 폭포를 봅니다. 그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그러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를 했죠. 그리고는 청각적으로도 소리 들어보니까 우레 같아. 가까이서 보니까 눈과 같아 하면서 만폭동 폭포를 쭉 비유해서 나타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강대에 있는 선악을 봤습니다. 물론 올라가지 않고요. 밑에서 바라본 겁니다. 아, 봄바람 소리에 잠을 깼는지 이 선악이, 그죠? 같은 거죠? 선악이 휘휘 나르는데 마치 내가 소 옛주인이 된 듯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 넷주인에다 빗대가지고 표현하고 있죠. 자, 세 번째 간대가 진월대 산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야, 금강산의 1만 2천 봉우리들이 어쩜 이렇게 화려할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정적으로 표현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했죠. 자, 진월대에 망고대 혈망봉, 특별히 높은 두 봉우리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빗대서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자연 얘기만 하지 않고 유교적인 충의 사상도 곁들여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죠? 자, 네 번째 간대가 지금 계심대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둔양성으로 되어 있는데 계심대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맑고 깨끗한 기운을 다 뿌려내어서 내가 인재를 만들고 싶은데 하고 우국지정을 여기 드러낸 그런 구절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높은 곳에 누가 올라갔지? 그러면서 막 감탄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갑자기 공자 생각이 나서 야, 나는 여기 올라와도 온천하가 이렇게 넓고 강원도 일대가 이렇게 넓고 멋진데 공자는 어쩜 저렇게 산봉우리 높은 동산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노나라가 좁다 그러고 천하가 작다 그랬지? 정말 공자의 정신적 경지는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서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예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나왔었죠. 그죠? 자, 다섯 번째로 화룡소 같습니다. 화룡소의 물기를 보면서 나도 저 용처럼 천년 노령이 돼가지고 삼위루를 뿌려가지고 백성들, 그늘에 시든 백성들, 이 풀들처럼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참고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화룡소의 물줄기입니다. 마치 구불구불 용의 모습 같다 그래서 화룡소죠. 자, 마지막 불정되어 있는 12폭포죠. 여기 이 폭포, 이 다 폭포입니다. 물길이 흘러내리는. 자, 이 폭포를 보면서 야, 정말 멋지군 하면서 감탄하는 실제 사진이죠. 이렇게 굽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금강산 안에서 내금강에서 봤던 아름다운 경치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본사 1의 내용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서사 기억납니까? 처음에 화자는 전라도 창평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임금한테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관내 지역을 쭉 거쳐서 춘천 소양강으로 가죠.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고신고국의 백발다도 알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마음을 나타냈고요. 자, 동조에 가가지고 궁의 왕을 생각하면서 무상감을 쭉 떠올렸죠. 그죠? 나라의 흥망을 참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되게 허망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아래 회양 땅에 가가지고 나도 급대왕유 풍채를 고태하니 볼게이고 그러면서 선정에 대한 포부를 읊었습니다. 자, 본사에 금강산 직접 유람했을 때 6군데를 갔었죠. 만폭동에 폭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위에 선악이 새끼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신선적 풍물을 과시했고요. 자, 진월대에서 삼봉우리를 보면서 감탄했고, 그리고 망고대 혈망공 보면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드러났죠. 자, 계심대 가가지고 이 맑고 깨끗한 기운을 다 흩어내서 인재를 만들고 싶네 그랬고요. 그 다음 비로봉 상상두를 떠올리다가 자, 공자의 호연지기를 예찬했죠. 자, 화룡소에서는 나도 천년 노령이 돼가지고 삼위루를 뿌려야겠다 하면서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불정대 12폭포의 장관을 쭉 보면서 감탄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산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간동별곡을 쭉 떠올려 보면 경치 묘사에 있어서 굉장히 남다르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그죠? 비약적인 전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정적으로도 동적으로도 묘사하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산 속에서의 경치를 쭉 오늘 배웠는데 산에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우는 바다에서 떠올리는 이미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로 우리는 오늘 흰색의 이미지를 배웠어요. 그죠? 뭔가 백색이고 은색이고 옥색이고 이런 걸 배웠는데 주로 이제 그것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뭐 깨끗하고 맑고 고결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색깔이 주는 이미지가 이 화자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 관찰사로서의 직분, 어떤 그런 신하로서의 어떤 소임,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관이 돼서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 앞부분에서는 영군 지정, 우국 지정, 뭐 나라를 위한 어떤 마음, 선정에 대한 포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제 뒷부분 바다로 나갔을 때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책임감도 있지만 좀 인간 본연의 즐기고 쉬고 놀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자 그런 마음들이 신선사상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데 한번 산과 바다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습과 그리고 신화로서의 그런 어떤 소임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면 여러분 조금 더 이 관동별곡 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내일 공부할 때까지 다시 좀 더 정리해 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